자, 국어 문제를 푼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국어에 있는 글자를 읽고 이해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국어 문제잖아. 그럼 우리는 마음대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감상을 하는 게 아니라 국어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이야. 맞지? 그럼 국어 문제를 요구하는 대로 풀려면 첫 번째 무슨 분석이 돼야 될까? 문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일 처음에 한 거야. 이게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거. 두 번째, 문제 분석 열심히 하고 지문 열심히 읽었는데 선택지 독해 못하면 어때? 소용없지. 그러니까 선택지 독해를 해야 된다. 선지 독해라고 쓸게. 선지 독해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한 거. 마지막,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선지 독해를 하기는 했는데 선택지가 늘 두 개가 헛갈리더라. 그럼 이렇게 헛갈리는 선택지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맞지? 그래서 선택지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을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야. 오늘은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해서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것들을 독해하고 이해하는 건 얘들아 반드시 뭐 속에서 해야 되는 거니? 문맥 속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맥 속에서 내가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2학년 친구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물론 요번에 기말고사 때도 문학시험 무지막지하게 잘 보실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비문학도 시작을 해야 되고 수능 준비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저번 주에 봤던 모의고사처럼 배우지 않은 지문이 나왔을 때 아무 감흥도 없이 읽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에 대한 정답부터 얘기할 건데 쌤 봐봐. 일단 오늘은 얘들아 우리가 친구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면 다 맞았다고 하면 답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그런데 틀린 친구가 있잖아? 그럼 그 친구는 우리한테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거야.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건데 그 친구 덕분에 그 선택지가 왜 틀렸는지 맞았는지 설명을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뭐냐면 정답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왜 내가 오답에 갔는지에 대한 해설이야. 그걸 듣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알았지? 그러니까 틀린 친구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만 이렇게 한 번씩 들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정답부터 불러줄 테니까. 자, 1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다들 맞았나요? 자, 틀린 친구 손 들어보자. 살짝 이렇게 들어봐. 살짝. 오케이. 땡큐. 자, 현서야 몇 번 찍었어, 혹시? 5번. 땡큐. 자, 준호 몇 번 찍었어? 5번. 와, 하율이 몇 번 찍었어?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5번이 헷갈리는 선택지였다는 거야. 그러면 1번 맞은 친구들은 1번, 5번이 헷갈릴 수 있었을 거야.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이 틀려준 친구 때문에. 맞지? 자,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푸는지 봐봐. 여기 좀 봐야지. 자, 어떤 단어에 밑줄이 세 가지가 쳐 있어. 그럼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는 관계를 파악해야 되겠지. 자, 연결 한번 해볼게. 태양에서 오는 것은 동그라미. 자, 오는 것은 동그라미. 열의 입자가 아니라 전자기파며. 그럼 여러분, 태양에서 오는 게 뭐죠? 전자기파죠. 자, 계속 읽습니다. 이것이 뭐죠? 전자기파죠. 지금 독해 훈련하는 거야. 엄청 중요해. 전자기파는 어떤 물질에 닿았을 때 진동으로 간섭한다. 그리고 이 진동이, 그럼 이 진동은 어디서 오는 거죠? 전자기파죠. 맞죠? 지금 계속 연결하고 있죠, 내가 지금. 맞죠? 이 전자기파가 입자들의 상호작용하여 그 입자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거야. 일으키고 동그라미. 그럼 입자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건 뭡니까? 전자기파죠. 연결시켜 볼게요. 태양에서 오는 게 전자기파고요. 전자기파가 일으키는 게 입자들의 운동입니다. 맞습니까? 자, 내가 어떻게 연결했는지 보이시죠? 그럼 1번 답부터 확인해 볼게. 현우가 무심코 던진 말이, 던진 동그라미. 지수를 슬픔에 빠지게 했다 동그라미. 자, 그러면 던진이란 말은 위에 있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오는 이라는 말과 똑같다는 느낌 드세요? 자, 그 다음 빠지게 했다라는 말은 일으킨다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느낌 드세요? 그렇지.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거야. 자, 얘들아, 선생님 봐봐. 만약에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설명하거나 해설지에 보면 장황하게 이 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국어의 본질을 모르는 거야. 자, 잘 들어봐. 우리는 다 원어민이거든? 그럼 원어민한테 국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 사고의 과정을 설명해야 돼. 이해돼? 그것의 뜻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해됐지? 자, 그럼 5번 찍은 친구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생산은 소비를 유발하고 유발 동그라미. 소비는 투자를 유발하며 유발하면 동그라미. 투자는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밑줄 쫙 돌려보세요. 어디서 틀렸어요? 가능케 한다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5번 찍은 친구들은 다 맞았어. 유발하고 유발하는 거니까 일으키고 뭐 하는 거지? 오는 거잖아. 맞니 얘들아? 어느 정도 맞아. 자, 그런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 생산으로 돌아가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요 한 끗 차면 틀린 겁니다. 5번 찍은 친구들은 얼마나 땡큐야. 다 뜯어요. 요렇게 문제를 내는 거란다. 알겠니? 해설 잘했어요?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자, 얘들아, 풀다 보면 많이 틀려가지고 손 드는 게 이렇게 아플 수도 있어.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줘. 알았지? 손 드는 거 힘들면 이렇게 머리 흔들어. 알았지? 그렇게 해도 돼. 자, 틀린 친구 손 들어봐요. 아우, 잘했어요. 자, 몇 번 찍었어요, 은성이? 4번. 몇 번? 1번. 몇 번? 몇 번? 4번. 오케이. 몇 번? 오, 4번이 맞네요. 4번이 많아요. 자, 그럼 1번하고 4번을 묶어볼게요. 자, 너무너무 땡큐. 4번 친구 때문에 우리 1번이 답인 거 확인하면서 왜 그런지 볼게. 자, 문제 분석부터 해보자. 알겠지? 얘들아, 쌤이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날 째려보니? 자, 보자. 보기의 관점에서 끊어. 윗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해라. 비판에다 X. 얘들아, 물어볼게. 제발 비판하지 마. 알겠지? 우리 비판하면 큰일 나. 비판하는 건 주관이야, 객관이야? 주관이야.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문제 간단하게 만들어보자. 보기의 관점으로 적절한 거 묻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결국은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비판한다는 건 보기하고 윗글이 서로 내용이 반대라는 뜻인 거야. 그런데 보기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니까 보기랑 일치하는 거 찾으라는 거야. 자, 문제 분석 됐어? 이렇게 심플하게 만드는 거야, 문제를. 자, 그리고 이제 보기를 읽어볼게. 음악의 아름다움이란 끊어. 음악의 형식을 통해 드러난 아름다움이다. 형식 동그라미.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내용도 필요치 않고 내용 세모. 선생님 왜 내용이 세모예요? 필요치 않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음악은 얘들아 형식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계속 읽을게. 오직 독립적인 음들, 그것들의 형식적 연관으로만 존재하는 아름다움. 형식적 연관 동그라미. 매력 넘치는 소리들의 연관들의 조화들이 이탈과 도달, 상승과 소멸들은 다 뭘까요? 자유로운 형식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정리해 봅시다. 형식적 아름다움이 음악에서 주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럼 요걸 그대로 쓴 1번부터 보세요. 예술의 본질은 끊어, 감정보다는 세모, 형식이다. 동그라미. 맞아요, 여러분? 오케이. 그럼 이거 뭐가 중요하다고 한 거야? 형식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4번 찍은 친구들 어떻게 찍었나 봐봐. 용서 선생님은 감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감정 세모. 감정이 정형화된 형식을 넘어 예술을 통해 자유롭게 분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감정 세모. 그럼 이거 뭐가 중요한 거야? 감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완전 반대말이지. 이제 선택지 독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선생님 봐봐. 선생님 그럼 난 4번 찍을 때 헷갈리진 않고요. 4번이 답처럼 느껴졌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대답해 줄게요. 그럼 3번 봐봐요. 예술은 감정이 아닌 절대적 이념의 표현이다. 이념 세모. 예술과 감정의 연관이 너무 강요한 것은 예술의 숭고한 정신적 이념 세모. 2번 봐봐요. 예술이 감정을 전달하려면 감정의 전달 수단인 형식도 중요하다. 그럼 얘들아, 형식이 중요한 이유는 뭐 전달하려는 거야? 감정 세모. 2번, 3번, 4번 다 뭐가 중요하대? 감정이 중요하대잖아. 이해돼요? 이게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것. 모든 선택지는 같은 말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선택지가 헛갈릴 때는 내가 지웠던 선택지를 돌아보면 되게 좋아. 이해됐지? 포인트를 하나 잡은 다음에 그 포인트에 맞춰서 사고하는 거야. 그 5번 선택지도 당연히 얘들아 뭘 했을까? 예술의 핵심은 감정이라기보다는 파란만장한 인간의 삶의 형식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한 묘사를 통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맞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 찍으시면 된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셨어요? 네. 자, 뒤로 넘겨봐. 어떻게 수업하는지 알겠지, 이제 오늘은. 오케이. 많이 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얘들아, 우리 다음 주에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봤죠? 6평 모의고사 다음 주에 분석 강의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문학만 해줄까 싶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문학 시험을 보니까 문학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남은 시간에는 우리 요 교재 가지고 있는 거 마무리 해가지고 종강 일단 하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험 때까지 딱 2주 남거든. 그 2주 동안은 학교 시험 대비 공부해야 되니까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해놓고 나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알고 계세요, 그렇게. 자, 다음 74페이지 3번 갑니다. 기억의 관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거. 자, 그럼 기억의 관점이 뭔데요? 전달되는 감정은 질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맞죠? 감정 동그라미. 그럼 감정이 뭐예요? 몰라요. 맞죠? 무슨 감정인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그럼 이제 감정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으러 떠나는 거야. 알겠니? 선생님이 만약에 카메라를 딱 비쳤을 때 다리만 나온다면 선생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잘 모를 수 있지, 그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나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잘 모르겠지. 어디까지 나와야 돼? 얼굴까지 나와야 남자인지 알 수 있잖아. 똑같아. 어떤 글을 읽을 때 내가 그 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건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아직 정보량이 부족하다는 거야. 조금만 더 읽으면 된다는 뜻이라고. 감정이 뭔지 모르니까 찾는 거야. 이것과 똑같은 단어를. 내 말 이해돼? 이게 독해야, 이게. 알겠지? 자, 읽어볼게. 한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연대감 동그라미, 형제 동그라미. 그것이 그러한 감정이다. 보이세요, 여러분? 아, 그러면 감정은 뭐죠? 연대감이네요. 연대감이 뭐예요? 쌤,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연대감 큰일 나요. 그럼 나는 고대감 큰일 납니다. 알겠지? 웃어줘서 고마워. 우리 유성이 화가 잔뜩 났어. 저게 웃으라고 한 개그야? 우리 유성이가 지금 째려보고 있어요. 자, 그 얘기가 아니지. 연대감이 무슨 뜻이야? 함께 있는 거죠. 그죠? 함께 있는 걸 연대감, 공동체라고도 하지, 그지? 오케이. 자, 정답 불러드릴게요. 5번입니다. 자, 근데 5번에서 연대감 한번 찾아보세요. 시 제발 감상하지 마시고.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죠. 딱 보이죠? 그거야. 그게 답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시 보고 막 만져보고 따뜻하고 막 포수 총 쐈어. 아파. 막 이지랄하고 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감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첫 번째 교재에서 여러분들 잡아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감상금지야, 감상금지. 절대 감상 못하게 만들려고 첫 번째 교재에서는 이 연습을 하는 거고, 지금 두 번째 교재 이제 다음 주에 나오거든. 다음 주에 두 번째 교재를 시작할 때는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독해부터 시작할 거예요. 비문학부터. 그거부터 해야 문학하기가 수월해져. 알겠지? 그렇게 정리해서 가도록 합시다. 네. 자, 3번은 그렇게 풀고 넘어갈게요. 네. 4번 갑니다. 4번 정답. 누구 몇 번일까? 2번입니다.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리죠? 왜 그럴까요? 풀 때마다 어떨 땐 따뜻하게 느끼고 어떨 땐 따뜻하게 못 느껴서 그래요.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 자, 문제 보세요. 기억의 예입니다. 그죠? 그럼 밑줄 친 기억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문화 자본주의는 끊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온 문화적 다양성을 샅샅이 발굴하여 끊어. 상품화하고 있는데 끊어. 상품화 똥골뱅이.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소멸되어 가고 있다. 소멸 동그라미. 자, 그럼 문화 자본주의는 상품화하고 있고 소멸되어 가고 있네요. 그럼 상품화와 소멸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봐라 이 얘기예요. 왜? 기억의 예니까. 이해돼? 그럼 왜 2번이 답일까? 자, 상품화 찾아봐. 팔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공장에서 만들었어도 좋아요. 자, 소멸하고 똑같은 말 찾아봐.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제발 머릿속으로 독해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보세요. 같은 말 절대 안 나옵니다. 국어는.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틀린 친구 잠깐 손 들어봐. 네, 몇 번? 5번. 자, 5번 잠깐 봐봐요. 자, 아일랜드 마을에서 실감나게 공연되는 전통무용은 끊어. 텔레비전을 통해 이영만리 시청자에게 전달될 때 끊어. 아유, 전달됐네요. 팔았어요? 얼마짜리예요? 모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윤성이가 풀 때는 문장 자체를 해석하면서 푼 거야. 그게 아니고 문장 자체의 성격을 가지고 푸는 거야. 내 말 이해됐죠? 오케이.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윤성이가 지금 아팠지? 너희들은 뿌듯했지? 아우, 난 쟤 틀렸지만 난 맞았는데 속으로 이렇게 꽃이다 이랬지? 근데 이제 뒷장 딱 넘기면 얘네 다 틀렸어. 이제 윤성이만 맞고. 윤성이 몇 번 찍었어? 요 문제? 5번 문제? 아이고, 또 틀렸네요. 네. 자, 5번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자, 틀린 친구 잠깐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다 4번 찍었죠?
다 4번, 딴 거 찍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인간의 뇌는 다양하니까요. 괜찮아요. 너무 땡큐해요. 우리 유성이 몇 번 찍었어요, 그러면? 3번 찍었어요. 네. 1, 3, 4인데요.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지 알려줄게요. 선생님 봐. 문제 풀 때 있잖아. 너희들은 통으로 풀려고 해서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거랑 이거랑 이거가 똑같다는 걸 느끼려면 세분화를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단 말이야. 예를 들어 하윤이 얼굴 딱 보면 어때? 너무 예쁘지. 근데 자세히 보면 더 예쁘다고. 왜 꼬라봐? 그래가지고 아씨 까먹었잖아. 긴장해갖고. 그래서 끊어서 읽어서 우리 지은이 서운했어요? 아유 이놈 집에. 지금 나는요 쳐다보고 있고 이놈 집에. 이쁘죠? 우리 지은이도 예뻐요. 목이 예뻐요. 자, 그래서 보자. 자,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끊어가지고 세부적으로 보는 거야. 조건 확인하는 거 봐봐. 문제를 이렇게 낸다 볼래? 첩보 위성이 찍은 어떤 영상은 끊어. 화소의 밝기가 0에 가까워 어둡고 끊고 1번 매겨봐. 그럼 얘들아 화소의 밝기가 0에 가까우면 뭐하지? 어둡다는 얘기지. 그럼 0에서 뭐하면? 멀어지면 밝다는 얘기잖아. 쉽게 말하면. 그지? 자, 두 번째 밝기 값의 차이가 별로 없어 선명하지 않지만 끊고 2번. 자, 그럼 얘들아 밝기 값의 차이가 있으면 뭐 한 거지? 선명한 거고 밝기 값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 선명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하면 밝고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대. 맞지 얘들아? 그럼 첫 번째 선명하게 만들려면 0에서 뭐 해야 돼요? 멀어져야 되겠네. 맞나요? 그럼 1번하고 3번하고 4번만이 0에서 멀어졌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4번 찍은 친구들은 뭐만 봤다? 0에서 가장 멀어진 걸 찾은 거죠. 이해됩니까? 나는 0에서 가장 먼 걸 찾았으니 답이야. 재수하신 거예요. 재수 축하. Congratulation. 내년에 또 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1, 3, 4만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범위를 줄여가는 거야. 문제를 풀 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알았지? 그럼 1, 3, 4로 줄였지. 자, 줄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 밝기 값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밝기 값의 차이가 많아야 되겠지. 어느 쪽이 삐뚤빼뚤해? 1번이 제일 삐뚤빼뚤 하잖아. 맞아요? 밝기 값 차이가 제일 크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됐던 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잘 들어야 돼. 이거 다 수능 기출 문제야. 문제를 풀 때는 한꺼번에 사고하는 게 아니고 얘들아 단계별로 사고해서 가는 게 좋아. 왜? 문제를 그렇게 만들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조건을 절대 한 개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알아듣겠지? 자, 하나 더 해보자. 오른쪽 봐봐. 중무장한 동물의 경우 끊어봐. 그들의 자체 생존을 위해서는 끊어봐. 자기 종에 대한 공격을 제어할 억제 메커니즘 있죠. 자기 종에다가 밑줄치고 1번, 억제 메커니즘에 밑줄치고 2번. 이렇게 조건을 세분화시키라고.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첫 번째 답이 되려면 자기 종이어야 돼. 그럼 뭐하고 뭐가 지워지니? 2번하고 몇 번 지워져? 5번이 지워져. 자, 2번하고 5번 찍은 친구는 뭐 놓쳤는지 알겠지? 첫 번째로 이거부터 지워야 돼. 됐지? 그럼 두 번째는 뭐야 얘들아? 억제 메커니즘이지. 억제 메커니즘이니까 얘들아 몇 번을 해야 돼 얘들아? 1번을 해야 되겠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까 2번하고 5번 지웠던 건 자기 종이 아니니까 그런 거고. 맞습니까 여러분? 4번이나 3번 같은 경우에는 억제 메커니즘과 관계 없으니까 지웠겠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얘들아 문제를 내는 사람은 절대 한 가지의 조건에서 답이 나오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야. 새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조건을 찾아내는 거야. 알겠지? 지원이 맞았어요 이거 혹시? 잘했어요. 자, 그럼 7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7번입니다. 사례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 사례 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끊어. 편리와 효율을 제공하는 도구들이 끊어. 전체 차원에서는 끊어. 불편과 비효율을 빚어낸다. 그럼 정리해보자. 개인 차원에서는 좋아 안 좋아? 좋지만 전체 차원에서는 어떻다? 불편하다 이 얘기죠. 근데 기억에 적절하지 않은 거죠. 아이고 쌤 머리 돌리자. 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기억이 아닌 걸 찾으면 안 되고 기억에 무슨 말 찾으면 돼? 반대말. 그렇지. 아이고 이제 좀 하네. 자, 그럼 개인은 불편한데 전체는 좋은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몇 번일까요? 4번이죠. 느낌 오세요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푼다고. 자, 지금 우리가 문제 풀어가는 과정이 뭔지 알겠어? 선택지를 독해한다는 건 사고한다는 거야. 사고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비교 대조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위에 타이틀에 선생님이 비교대조 연습이라고 써놨지. 오늘 이거 연습하는 거거든. 얘들아, 니네 수능날, 모의고사날, 국어시험 볼 때 항상 출제하는 출제자들은 모든 지문을 다 뭘로 만들까? 다 비교대조로 만드는 거야. 비교대조로 만들어야 정답과 뭘 만들 수 있어? 오답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비교만 있어서는 절대 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을 찾아내는 거라고. 쌤 말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추론한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럼 8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8번 문제 어떻게 풀었나 지금부터 맞춰봐봐. 자, 틀린 사람은 들어봐. 아, 답을 모르니까 틀린 걸 모르죠. 네. 2번이 답인데 1번 찍었죠. 자, 틀린 사람은 들어봐. 몇 번 찍었어요? 1번 찍었죠. 봐봐요. 귀신 같죠? 이게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능날 1번 찍어서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면 윤성이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나 윤성아 잘 살펴봐봐. 자, 거기 보면 니은을 보면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끊어봐. 그럼 주체적인 얘기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끊었지.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대. 그럼 얘들아 떠올리기 쉬울수록 뭐 한 거지? 확률이 크다 이 얘기지. 그럼 2번부터 볼게 먼저. 교통사고 소식이 위암의 사망 소식보다 더 자주 언급되니까 얘들아 떠올리기 쉬운 건 뭐지? 위암이지. 맞습니까 여러분? 미안해. 교통사고지 미안. 맞지 얘들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확률은 뭐가 더 커야 돼? 교통사고지.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었던 거야. 아이고 근데 우리 윤성이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배운 거야. 나는 확통을 배운 사람이야.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왜?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5번 나왔어? 그럼 뒷면이 나와야지. 뒷면이 나올 확률이 큰 거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야. 이해됐지? 지문에서 뭐라 그랬어? 떠올리기 쉬울수록 확률도 커야 돼. 맞지?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 지은아? 앞면이 5번 나오면 뒷면 나올 것 같다고. 이해돼요? 그럼 이건 주관적으로 푼 거야? 객관적으로 푼 거야? 그렇지. 그래 틀린 거야. 글자를 못 읽어 틀린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정답은 2번이 됐던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우리 윤성이 가지고 울었어. 왜 울었냐면 나 틀렸네 슬프네 울었어. 괜찮아 윤성아. 오른쪽에 있는 국어 문제를 물어보면 이제 손들을 번쩍번쩍 들 거야. 봐봐 이제. 9번의 정답은 4번이야. 틀린 사람 들어봐. 봐봐. 윤성아 뒤돌아봐. 엄청 많지? 걱정 안 해도 돼요. 넌 많았잖아.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그저 따뜻했을 뿐인 거야. 기분이 좋았던 거지. 고쳐보자. 문맥상 기억에 들어갈 말, 그 가로에 들어갈 말 뭘 넣어야 돼? 모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랑 연결시켜야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영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괄호 넣기라면서요. 영어 문제 중에 수능 영어 문제 중에 괄호 넣기 문제 나온다면서요. 그 괄호 넣기 문제를 그렇게 많이 틀리신다면서 여러분들. 아이고 그러대 영어 선생님이. 나는 모르지 뭐. 나는 그냥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뭐. 똑같아요. 이게 괄호 넣기 문제예요. 근데 괄호 넣기 문제 할 때 앞뒤 문맥 가지고 영어 선생님들이 넣으라고 그런다면서요. 난 몰라요. 난 국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맞아요? 똑같아요. 영어나 국어나 언어인데. 그럼 앞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끊어.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끊어. 인간의 행동은 끊어봅시다.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합리성 동그라미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직관 세모 충동에 좌우되기도 하다. 충동 세모 그럼 합리적이기보다는 뭐다? 충동과 직관에 좌우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이제 4번 딱 보시면 어떤 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자율이죠. 그렇죠? 충동이나 직관은 뭐예요? 동물적 본능이죠. 느껴져요? 절대 같은 말 안 쓴다니까. 같다라고 인식해야 된다니까.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틀렸던 친구들 왜 틀렸는지 확인되시나요? 네. 자기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 따박따박 풀어가는 훈련부터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단계별 사고가 가능한 문제들을 먼저 뽑아 놓은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그걸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제 요거 끝나고 두 번째 교재 풀 때는 지은아 세트로 풀 거거든. 알았지? 세트로 풀 거니까 우리 지은이가 대답을 안 해서 그래. 지은아 네가 대답을 안 하니까 지금 자꾸 졸음이 오는 거야. 우리 지은이가 그냥 어저께 그냥 아들 넷 데리고 그냥 어디 바닷가 갔다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지금 그지? 아이고 엄마 눈 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애새끼들 그냥 막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했을 텐데 우리 지은이가 데리고 다니면서 좀 맛있는 거 좀 사 먹였어요? 안 사 먹였어요? 그냥 구겨버렸어요? 버리고 오지 그랬어요. 그냥 바닷가에다 던져놓고 그냥 오지. 못 알아 데리고 왔어요 다시. 자 그래서 그래. 우리 지은이 피곤한 거 알아. 어저께 봉사활동 갔다 왔거든. 우리 하율이랑 둘이 봉사활동 갔다 왔어요. 지는 여행 간 게 아니야. 봉사활동 간 거지. 자 10번 해볼까요? 네. 해도 될까요? 네.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네. 혼자 하고 있네요. 네. 하율아, 1년 안 됐지만 하여도 오랜만에 봤는데 여전하지? 대답 안 하는 것도 여전하고, 혼자 대답하는 것도 여전하고, 그지?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감상의 고전적 척도가 뭔지 알아요? 제발 모른다고 해주세요, 제발. 알겠죠, 여러분? 안다고 그러면 못 가르쳐요. 알겠죠? 그럼 이제부터 뭐 찾는 거야? 감상의 고전적 척도의 정보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갑니다. 감상의 고전적 척도가 필요합니다. 동서양의 고대 제국분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의 종교적 이상을 실현시킨 것이기 때문이에요. 종교적 이상, 동그라미. 고대의 조각품을 바람직하게 감상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 조작이 상징하는 무엇에 대한 숭배심이 정제돼요. 숭배심, 동그라미. 나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돌로 만들어진 물질의 의미를 훨씬 능가합니다. 고대 조각품들은 볼 때 미적 정서가 직감적으로 촉발되는 건 사실이다. 여러분, 미적 정서에다 세모칩니다. 그러나 미적 정서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 것은 훨씬 후대에 와서이다. 미적 정서에다가 세모칩니다. 왜 세모쳤을까요? 이건 고전적 척도가 아니니까요. 맞죠, 여러분? 그럼 선생님, 세모는 왜 쳐요? 고전적 척도 풀면 동그라미만 풀면 되잖아요.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선생님이 헷갈릴 때 뭐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세모 이용해야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풀어서 답 나오면 너무 좋은데 헷갈리면 어떡할 거예요? 재수할 거예요? 네,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재수하지 말고 세모 찾아놓으세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 풀었을 때 세모 쪽에 해당하는 거 지우면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 찾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계속 갑니다. 우리 지은이가 잠이 이제 깨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고대 조각품을 보는 것은 신성함 동글뱅이, 거룩함 동글뱅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질문 던져볼게. 고전적 척도는 뭐죠? 종교적 이상이에요. 고전적 척도는 뭐죠? 숭배심이에요. 고전적 척도는 뭐예요? 신성함이에요. 고전적 척도는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이렇게 정보 찾았죠? 그거랑 제일 비슷한 건 뭐 같아요? 자비로움. 네, 자비로움 같죠? 네. 자, 틀린 친구 손 들어봐요. 네. 몇 번 찍었어요, 우리 하율이? 4번. 4번 확인해 보세요. 그죠? 거기 우아한 곡선미 보이죠? 우아한 곡선미 보여요, 안 보여요, 하율이? 보인다고 해보세요. 보여요? 오케이. 그거는 뭐예요? 미적 정서예요. 우리 하율이 때문에 우리 미적 정서 확인했어요. 알겠어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율이가 이름이 미안해. 이름을 아직 못 외워서. 리아지, 리아가 선생님한테 아주 좋은 얘기 해줬어요. 자, 11번 봅시다. 메피스토펠리스가 미소를 짓고 있대요. 이유가 뭐냐요? 우리 유성이 어디 생각해? 남친 생각해? 자, 계속 볼게요. 진정한 인간성은 끊어보세요. 괴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끊어보세요. 그럼 괴테는 얘들아 뭘 얘기한 사람이야? 진정한 인간성. 동그라미 쳐놓을까? 현대사회 척박감 속에서 개인의 인간성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그럼 개인의 인간성을 자유롭게 실현하는 게 뭘까요? 진정한 인간성이죠. 여러 가지 점에서 현대인은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로 변해가고 있어요.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는 못 칠 거예요. 그러면 세모 칠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인간성의 반대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진정한 인간성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인간성의 근원인 자연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자연에서 점점 멀어지면 진정한 인간성이 아닌 거예요. 말을 바꿔보아요. 자연과 인간이 점점 가까워지면 진정한 인간성인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메피스토펠리스가 왜 웃는지 알겠죠? 자연에서 뭐 하니까요? 멀어지니까요. 자연에서 뭐 하니까요? 멀어지니까요. 뭐가 웃고 있어요? 3번. 이해돼? 알아듣겠니? 문제는 선생님 보세요. 국어에다가 내가 왜 밑줄 치고 쓰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알겠지? 수능 밑줄 치고 쓰는 순간 재수, 삼수, 사수, 잠수 하시는 거예요. 잠수는 오래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래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절대 그런 공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나머지 찍은 친구들은 왜 찍었는지 반성돼요? 절대로 여러분 주관적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뒤로 넘겨 보아요. 자, 12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12번 문제를 딱 풀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어떤 걸 틀리냐면요. 일단 여러분 손 드는 거 보세요. 내가 찍어볼게요. 자, 먼저 손 들어보세요. 2번 찍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잘 틀리셨어요. 재수 축하해요. 그 당시에 많이 틀렸어요. 네, 또 웃고 있어요. 지금 지한이 웃고 있어요. 나 망했다. 우리 지한이는 1번 찍었죠? 네, 틀리셨어요. 지한이도 재수. 자,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또 어떤 애들 그런다? 나 3번 찍었는데? 재수. 알겠지? 정답이 뭘까? 5번이에요, 5번. 근데 5번인데 중요한 거는 1번하고 2번에 오답이 많았어. 윤성이 몇 번 찍었어? 2번? 1번?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에 많았다니까. 선생님 봐봐. 이게 바로 주관적 해석이야. 제발 얘들아 보이는 대로 풀어. 알겠지? 응? 선생님 얼굴 보면 어때?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다 설득력 있어 보이지? 그래도 말을 들어야지. 얼굴 보지 말고. 알겠지? 선생님 얼굴 보면 유부남 같아? 총각 같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했어요. 죄송해요. 우리 하원이 지금 토하려고 그래요. 지금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어디까지 얘기한 거야? 1번하고 2번 찍은 친구들은 주관적으로 해석한 거야. 우리 유석이 또 왜 화가 자증났어 또. 자, 그럼 1번하고 2번 찍은 친구들 왜 틀렸나 지금부터 봐봐. 일단 보기를 이용해서 자격론을 추론하는 거잖니 얘들아. 그치? 그럼 먼저 보기부터 치고 들어가 볼게. 보기에 보면 경정법은 해가 진 뒤부터 다음날 해가 뜨기까지를 5등분으로 나눈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밤의 길이를 나눈 거야. 이건 24시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5번 15인형은 오늘날의 시침, 분침, 초침이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럼 이건 뭐니? 24시간이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15인형은 얘들아 밤의 길이를 나눈 건데 어떻게 얘들아 시침, 분침, 초침이 돼? 이해됐어 얘들아? 그런데 1번을 보면 경과점을 알리는 15인형은 어디에만 작동한다? 밤에만 작동한다. 거기에 써 있잖아. 이해됐어 얘들아? 근데 경과 점을 알리는 15인형이라고 그랬지. 그럼 얘들아 경과 점이니까 얘들아 뭐는 빠졌니? 시는 빠졌잖아. 위에 보기 봐봐. 15장체 상단에 설치된 3개의 15인형은 시, 경, 점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그럼 경과 점은 언제만 움직여? 밤에만 움직이는 거잖아. 그지? 그럼 아직 남아있는 게 뭐야? 시지. 그러니까 시는 뭐라고 써있나 봐봐. 15인형 가운데 하나는 시를 알려준다. 매 시간마다 인형의 팔뚝과 연결된 제어장치를 연결해 인형의 팔뚝을 움직이고 움직이는 종을 울린다. 시를 담당하는 인형이 종을 울리면 12신 가운데 시에 해당하는 동물 인형이 시 이름에 적힌 팻말을 들고 나온다. 그러니까 시는 얘들아 뭘 의미해? 24시간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는 24시간, 경과 점은 밤의 길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시가 24시간이니까 분은 경이고 초는 점이겠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헷갈렸을까? 5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5번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일단 5번은 아닌 거야. 일단 5번은 무조건 아니거든. 그럼 나머지에서 찾는 거야 이제. 그럼 막 우는 거야 선택지들이 막. 난 답이 아닌데 막 울고 있는데 애들은 자 이런 게 정말 절망스럽지 않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건 절대 아니야. 막 고민해. 근데 이게 답이야. 얼마나 안타까워. 그치? 이런 건 좀 덜 안타깝지 않냐? 헷갈렸는데 둘 중에 하나가 답일 때. 이건 좀 덜 안타까워. 근처까지는 간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절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맞는 거요. 여기서 막 찾아. 여기서. 근데 얘들은 울고 있어. 나 아니라고. 그 찍으면 이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추측해서 풀면 안 된다고. 이 추측해서 풀면 안 된다는 연습 문제를 하나 더 나눴는데 입이 근질거리니까 먼저 그거부터 풀어줄게. 85페이지 펴봐.
85페이지에 15번 문제 보이지?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봤던 그거야. 추측, 과다 추측형 문제. 애들이 이렇게 풀거든? 내가 정답 얘기해 준 다음에 오답 얘기해 볼게. 저 선생님 봐봐, 얘들아. 2번 찍은 사람 들어봐. 봐봐. 이 친구 똑같은 친구들이야. 그렇지? 중년에 시 나왔지? 시 나왔으니까 겨하고 저 붙여지 뭐.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4번이에요, 이거. 그럼 여러분, 2번 찍은 친구들은 모자라서 그런 거야? 아니야. 과대망상이라고 알아? 과대망상? 읽을 때 자기끼리 막 문장 만들어가지고 아름답게 꾸미는 애들? 심지어 그런 애도 있다? 문제가 좀 쉽게 풀리잖아. 이렇게 배우고 나면? 그러면 의심을 한다? 아니야, 이렇게 쉬울 순 없어. 그리고 지가 어렵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틀리고 나와.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왜 2번이 아닌지 보여줄게. 거기 보니까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순위가 니은이라고 할 때 순위가 취할 행동이잖아. 그럼 니은이 뭐라고 돼 있냐면 온건한 공평주의자라고 나오지. 그 온건한 공평주의는 어떤 게 다른 거냐면 그 다음 줄에 보면 자연스러운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려할 여지를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개인적 선호의 허용 범위라는 것이 존재했지. 즉 개인적 선호를 허용한다는 게 뭐야? 온건한 공평주의자지.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 뭐냐면 상황적 조건이 뭐한 경우? 마지막 줄 동일한 경우. 그러니까 상황이 동일한 경우에만 개인적 선호를 허용해 준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서 자, 그런데 보기를 보면 진짜 야비하게 너희들을 싹 속이는 거 봐봐. 뭐라고 속이나 봐. 순이는 외할머니와 친할머니 중 한 분을 간병해야 해요. 연세가 졸라게 더 많은 외할머니는 간병할 사람이 있고 안 보여요, 있고. 왜? 연세가 많으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난 연세가 좋아요. 미안해요. 연세가 뭔지 모르죠 또. 오른쪽 친할머니는 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외에 두 분은 동일해요. 이외가 안 보여요. 동일해요만 보여.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속았어. 이 새끼들 다 빠져든 거야. 이 새끼들 동일하다고 착각했겠지. 그러니까 뒤에다 마지막으로 탁 하나 빡 박아주죠.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지냈어요. 그럼 누구 도와야 돼? 외할머니 도와야죠. 외할머니 좋아. 외할머니 나이 많어. 외할머니 도와야 돼. 좋다는 거예요. 그거 왜 동일하다는 건 얘들아?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간병할 사람이 있고 없고예요. 그럼 누구예요? 친할머니 도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4번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 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헷갈리지도 않아요. 그냥 2번이에요. 딱 찍어놓고 뿌듯해합니다. 2번, 4번 헷갈려서 틀린 사람 거의 없어요. 뭐죠? 2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웃어요, 이렇게. 그리고 채점할 때 뭐 하죠? 시발! 이렇게 한 거죠. 시발! 그리고 뭐 한 거죠? 운이 나빴던 거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날따라 내가 바카스를 한 병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어갖고 내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다음 주부터는 바카스 먹고 들어가야지. 야, 바카스 먹고 컨디션 먹고 시험 잘 보면 야, 약국 주인의 아들이야 시험 제일 잘 보겠다. 약국에서 바카스 얼마나 많이 팔아. 미안해 지환아, 화내지 말고. 우리 지환이 몇 번 찍었어요? 우리 지환이 안 속은 거예요. 근데 아까 왜 속았어요? 이렇게 얘들아 우리가 속는 게 늘 일정하지가 않고. 근데 얘들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선생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능 기출 문제를 이따위로 설명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아 내가 저번 주에 얘기해줬지. 수학 능력 시험은 해설지가 없다고 얘들아. 해설지가 없다니까. 알겠니? 그래서 해설지가 없다는 뜻은 무슨 말이야? 문제에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풀면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주는 독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읽을 때 앞에 있는 문장이 뒤에 있는 문장에 묻혀버린다고. 묻히면 안 되고 끊어줘야 돼. 따박따박 끊어가야 돼. 단계로 가야 된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꼭 좀 기억해줘.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따방 와봐요. 자, 그러면 1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5번 찍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13번에 5번 찍은 사람? 없어요. 한 명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찍은 사람 들어봐요. 한 명. 1번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 다 1번 찍었죠? 3번, 4번 간 사람 들어봐요. 다양하네요. 다양하게 가셨어요.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은 이걸 증명해 보일게요. 2번, 3번, 4번, 5번이 모두 같은 말이라는 걸 증명하면 되죠? 그럼 1번이 답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일단 정태하고 공시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보세요.
정태와 공시태를 동의어로 보는 건 오류래요. 그럼 정태와 공시태는 동의어가 아니란 얘기네요. 읽어볼게요. 마르티네는 언어가 변하지만 기능이 그치는 게 아니래. 그럼 언어가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능은 안 그치지. 그럼 언어가 변한다는 걸 기억으로 보고 기능을 니은으로 본다면 언어가 변하는 건 동그라미, 기능은 세모 칠게요. 또 어떤 언어의 기능을 기술하려 할 때에도 언어의 기능에 세모 치고요. 언어는 변하고 있는 중이다. 변하고 있는 중이다. 동그라미 칠까요? 그리고 할 때에도 밑줄 쫙 보세요. 그러면 세모할 때에도 뭐 하고 있죠? 동그라미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할 때에도 뭐 하죠? 세모가 있는 거죠. 둘이를 연결시켜야 된다고, 관계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자, 선생님 보자. 잘 들어야 돼, 내 말. 집중. 니아야, 무슨 관계야? 왜? 남자와 여자는 무슨 관계야? 그렇죠. 저렇게 얘기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대답하면 대답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어떤 새끼들도 반대 관계요 막 이런 얘기 한다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아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대학을. 자, 여기다가 즉을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러나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둘은 관계를 가질 수 없어. 이 둘이 연결되는 단어가 관계를 갖게 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자, 그러면 기업과 니은의 관계는 할 때에도 때문에 연결된 거야. 이해돼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세보자. 동시성이야 아니면 따로야? 동시성이죠. 다시 동시성이야 따로야? 동시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1번 선택지에 할 때에도와 똑같은 말 찾아보세요. 그 순간에도죠. 보이세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정지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움직인다고도 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무슨 성을 갖고 있죠? 동시성을 갖고 있죠. 맞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2번을 보면 사람은 태어나 자라다가 어느 시점에 성장을 멈춘다. 그럼 태어나서 자라다가 멈추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하는 거예요? 단계예요? 단계죠. 맞아요? 3번 봐봐요. 퍼즐 조각을 다 맞춰줬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퍼즐 상태가 다른데, 그럼 맞춰줬을 때와 다 맞춰진 상태는 여러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계예요? 단계죠. 이제 이해돼요? 같은 말로 써놓은 거야. 그래서 얘들아 쌤이 너희들한테 문제 풀 때 항상 대립적 개념을 떠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기억나지? 여기가 왜 위라고? 여기가 아래니까. 여기가 왜 앞이야? 여기가 뒤니까. 결과적으로 대립적 개념어를 가진 단어를 구성해서 지문 자체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수능 기출 지문은 비교대조 지문이야. 100%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문제를 못 내. 자, 문제는 얘들아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 둘 중에 하나지. 그러면 적절한 게 4개고 적절하지 않은 게 하나야?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건 지문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적절하지 않은 건 지문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그렇지, 지은아, 땡큐. 없어야 된다고 그럴까 봐 내가 가슴이 조마조마했어. 있어야 돼. 내 말 이해돼? 그 말은 뭐지? A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면 정답인 B도 존재한다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근데 B가 존재하지 않으면 문제에다 뭘 쓸까? 추론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A를 바탕으로 추론하시오. A를 바탕으로 추측하시오. 이런 식으로.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모든 지문은 대비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땡큐베리 감사. 다 뒤로 넘겨보아요. 14번 풀어보아요. 보기를 바탕으로 끊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을 비판해라. 비판 X. 제발 비판하지 말아달라고요. 알겠죠 여러분? 비판하면 큰일 나요. 알았죠? 비판하면 여러분 대학에서 여러분 비판해요. 알았죠?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문제 간단하게 만들어봐요. 윗글의 내용과 윗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찾아라 이 얘기예요. 맞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끊어.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지 동글뱅이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해도 끊어. 행위자의 감정 세모, 욕구 세모, 성향 세모,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훌륭한 행위일 수 있어도 도덕적 행위는 아니다. 오 태희 웰컴. 우리 태희가 드디어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태희가 수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이렇게 탁 길을 터놨어요. 얼마나 친구들이 멋진 친구들인지 몰라요. 우리 태희가 좀 껌 좀 씹는다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애들이 쫄아가지고 지금 양쪽에 길을 터놨어요 지금.
애들이 지갑도 갖고 왔대요. 오늘 삥 뜯기는 거 알고. 아이고 우리 태희 동거 들어왔어요 지금.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태희가 책 피는 동안 중요한 거 빨리 배웁시다. 태희 책 피기 전에. 자 그럼 여러분 도덕적 행위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의지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으면 안 되죠? 감정, 욕구, 성향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자 이 말과 똑같은 말 찾으라는 거야. 이해돼? 1번이 답이에요. 탁월한 성품에서 비롯된 행위는 끊어. 행위자의 성향에 의해 결정된 거 성향 못 칠 거야. 세모죠.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결정된 행위가 아니라 의지 못 칠 거야. 동그라미죠. 도덕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똑같은 말이잖아. 세모는 동그라미가 아니므로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내 말 이해돼? 이게 독해야 이게. 선택지 독해라고. 알아듣겠니? 자 선택지 2번 찍은 사람 흔들어봐. 봐봐. 내가 2번 찍은 사람 흔들어보니까 많이 들잖아. 축하해. 자 2번 찍은 사람 보세요.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끊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끊어. 이겨내야 한다. 의지. 이겨야. 의지. 딱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더니 옳은 행동을 즐겨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탁월한 성품을 갖춘 사람을 찾기란 어렵다 이랬죠. 그럼 물어볼게. 탁월한 성품은 뭐 칠 거예요? 탁월한 성품은 뭐예요? 세모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세모를 갖춘 사람을 찾기 어려우니까 이겨내야 한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도덕적 행위는 얘들아 뭐로만? 의지로만 하는 거지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2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선택지 독해를 꼼꼼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딱 풀고 좀만 쉽시다. 알겠죠? 자 86페이지에 16번 문제입니다. 해도 돼 얘들아? 자 그리고 선생님이 교재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그 단톡방에다가 PDF 파일로도 올려놓을 거니까 만약에 더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체크돼 있어가지고 또 풀고 싶은데 못 풀어요. 그런 친구들은 다운받아가지고 또 풀어봐도 돼요. 알겠지? 자 해봅시다. PDF로 사실은 주고 싶은데 PDF로 주면 조금 단점이 뭐냐면 그 태블릿이 없는 친구도 있고 그 두 번째는 물론 반복해서 풀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일단 그 종이질을 못 느끼니까 그게 조금 문제 풀 때 불편할 것 같아서 교재 일부러 만드는 거야. 알겠지? 자 일단 16번까지 풀고 쉴게요 여러분.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윤성이 맞았네. 그치? 자 그러면 2번이 답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갑니다.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라. 본분에 동글뱅이 빵 칩니다. 자 위에 줄부터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문장에만 해당할까? 일체의 갖가지 일이 모두 그러합니다. 화담생이 외출했다가 집을 잃고 길에서 우는 자를 만났대지. 그럼 얘들아 얘는 뭐를 잃은 걸까? 본분을 잃은 거예요. 그럼 집을 잃고 길에서 우는 자는 세모 빵 쳐놔. 그리고 이제 기억을 문제를 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화담이 너 왜 울어? 물었더니 아팠겠죠? 물었으니까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어요. 저는 5살 때부터 눈이 보이잖아 동그라미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본분이 뭐죠? 눈이 보이지 않는 게 본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20년이 흘렀는데 아침 밖에 갔다 갑자기 환하게 보였습니다. 환하게 보였습니다. 뭐 칠 거예요? 세모 칠 거죠. 왜죠? 본분에서 멀어진 거니까요.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니 논두렁밭두렁 갈림길이 많고 집집마다 문이 똑같아 어느 집이 우리 집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뭐를 잃은 거죠? 본분을 잃은 거죠. 맞나요? 그럼 본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을 감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알려줄게 눈 감어 이러잖아요. 이제 어떻게 내용들이 구성되는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겠지만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눈을 감고 동그라미죠. 지팡이로 땅을 두드려 발가는 대로 갑니다. 여긴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 빛깔과 형상 세모죠. 정신이 뒤죽박죽이니까요. 슬픔과 기쁨 세모죠. 왜냐하면 망상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망상도 세모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빛깔과 형상 때문에 뭘 일으킨 거다? 망상을 일으킨 거다. 그럼 본분의 반대말은 뭐다? 망상이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2번 선택지를 보세요. 소리와 빛깔은 외부의 세물이다. 외부의 사물은 항상 귀와 눈에 장애를 만든다. 한마디로 표현해봐요. 망상을 만든다. 정확하게 이해되십니까?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보고 바로 듣게 하는 힘을 잃게 한다. 이것이 바로 무슨 상황이다?
문제 상황이다. 정리됩니까, 여러분? 이래서 위에 있는 길을 읽고 길을 읽고 집을 읽고 길에서 우는 자에다 세모 쳐놨죠. 이 세모 친 단어가 맨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무슨 단어와 망상이라는 단어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얘들아 이 밑줄 친 단어를 밑에 있는 단어와 같은 걸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니? 니네가 이걸 찾을 수 있다면 나는 이 글을 이해한 걸로 이해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글자를 읽어가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잠깐만 요 얘기하고 쉽게 여러분. 우리가 기말고사 준비할 때도 중간고사 준비할 때도 절대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지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죠. 이유는 뭐죠? 여러분이 글자를 읽는 힘이 없으면 배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글자를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힘들고 버겁겠지만 먼저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옆에서.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다가 제가 필요 없으면 이제 그때 꺼지세요. 그럼 이제 저 꺼지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네, 10분만 쉽시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어떤 자료가 주어지면 그 자료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연결시켜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87페이지의 17번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일부러 이 문제는 넣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제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수필을 준 다음에 주제가 뭔지를 물어본 문제들도 나왔어요. 요새는 좀 많이 사라졌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번에 6평 때 고등학교 3학년들은 문학이 어려웠을까요? 비문학이 어려웠을까요? 문학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때도 문학이 어려울 거예요. 지금 추세가 바뀌고 있어. 비문학은 조금 쉽게 내고 문학을 좀 어렵게 내는 게 추세야. 그래서 우리가 문학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요즘 고3들이 어디서 엿을 먹고 있냐면 옛날에는 신경도 안 썼거든. 수필에서 깨져요. 수필에서. 그 수필이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고대 수필 있죠. 옛날 수필들이 나오니까 애들이 읽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용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 고대 수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오늘 알려주는 요 방법대로 읽으면 되긴 되거든. 나중에 선생님이 고대 수필은 따로 묶어가지고 수업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유성이가 중간고사 때 시험 봤던 수호제기 같은 거 있지. 정약용 선생님 글. 그런 글들이 이제 나오면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읽는 거 보여줄 테니까 따라와봐. 하루는 종려석이 화원회가 한참 바라보더니 복숭아 나무에 동그라미 쳐봐. 복숭아 나무를 다가가 어루만지며 주위를 서성였다. 다시 물을 주고 흙을 붓다다 주고 떠났는데 잠복 세모 쳐봐. 거들떠보지 않았다. 여러분들 제가 위에 타이틀에 비교대로 써놓은 거 보이시죠? 계속해서 이렇게 쓴다는 걸 머릿속에 인식하고 읽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복숭아 나무는 동그라미고 잠복은 세모입니다. 내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동그라미는 잎이 막 싹을 틔우고 꽃봉오리를 맺으나 열매가 있기를 기다리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무는 정말 사랑스러운 데다가 이익까지 줍니다. 이익 동그라미 치죠. 결국은 복숭아 나무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익 때문이죠. 저 세모는 꽃도 잎도 볼 것이 없고 과실도 먹을 것이 없는 데다가 뿌리가 굳세고 가지가 큽니다. 뿌리가 길게 뻗으면 지맥을 받아 막아 복숭아 나무 동그라미를 번식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크면 햇빛을 가로막고 방해해서 양기가 소모하게 되니 동그라미가 번창하여 무성할 수 없습니다. 배임을 당하지 않는 것도 다행인데 지켜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동그라미를 방해하기만 하지 득이 없다. 그래서 세모는 돌보지 않는다 이 얘기죠. 자, 계속 내가 말했다. 그렇군. 하지만 아니야. 너는 도리를 듣지 못했느냐? 하늘의 도는 만물에 두루 은혜를 베풀어 비와 이슬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내린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내리고 밑줄. 군자는 남을 두루 사랑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인의 경제를 이룬다. 다른 사람과 함께 밑줄. 그러므로 태산의 언덕에 소나무, 개수나무, 가직나무, 상순이나무가 함께 자라고 밑줄. 달인의 문화에 어진이와 어질지 못하니가 같이 있게 되지 밑줄. 복숭아, 동그라미와 세모는 예쁘다는 점과 못생겼다는 점, 특이하다는 점과 평범한 점에서는 정말 차이가 있지. 하지만 똑같이 천지의 길을 받고 태어났고 밑줄. 그 다음 태어나서 또 마침 나의 동산에 심어져 있구나. 사람이 하나는 보호하고 하나는 버린다면 세모로 태어난 존재가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느냐. 나는 내 화원에 풀 한 포기 나무도 그 사이에 행과 불행이 있게 하고 싶지 않다. 얼른 가서 갖고 와라. 내용 충분히 이해됩니까?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해 준 거예요. 자,
동그라미랑 세모를 쳤죠. 자, 그러더니 왜 동그라미는 기르고 세모는 안 기르니 물어봤더니 동그라미는 무슨 단어 찾았어? 이익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 쳤죠. 이익이 있어서 기르지만 세모는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라고 해석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밑줄 치면서 설명했죠. 함께 자라고 함께 키우고 함께 있다. 그럼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밑줄과 동그라미 세모로 이 글을 이해하신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얘가 왜? 같은 말임을 인식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 돼? 1번이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1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는 잡목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되 존재의 가치는 뭐한다? 인정하고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말해볼게요.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예쁘다는 점과 못생겼다는 점, 특이하다는 점과 평범한 점 정말 차이가 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해됩니까? 하지만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요렇게 밑줄 친 거 보이시죠? 존재적 가치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이렇게 답을 고르신 겁니다. 정리되셨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넘겨봐. 18번 문제. 얘들아, 내가 미리 예언 하나 할게. 1년 6개월 전에 예언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니네 수능 볼 때 법정 스님의 글 나올 수 있다. 왜 법정 스님의 글이 나오는지 얘기해 줄게. 올해 수능에 안 나오면 나와.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올해 수능에 제발 법정 나오지 마라. 법정 나오지 마라. 알겠지? 뭐가 나올지 작품도 알려줄게. 지금 촬영하잖아. 1년 6개월 뒤에 뭐 나올지 한번 맞춰보자. 설해목 나온다. 설해목이라고 해서 이게 눈설자거든. 눈이 나무 위에 이렇게 있는 거야. 설해목이라고 해서 어떤 얘기냐면 어떤 아이가 스님한테 찾아온 거야. 스님한테 왜 찾아왔냐면 그 애기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금 개구쟁인 거야. 우리가 말썽꾸러기인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다 못해서 너 스님한테 가가지고 보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욕을 많이 먹었겠어, 그지? 그러니까 말썽꾸러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스님이 걔가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뜻한 물을 떠다가 세수도 하고 발도 씻으라고 갖다 줘. 그러니까 이제 걔가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세수도 하면서 이제 스님한테 혼날 걸 이제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도 왜 엄마 너희들도 왜 잘못하거나 성적표 나오면 엄마가 뭐라고 하지? 아우 이놈 새끼들 진짜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미워 죽겠어. 너 아빠한테 이럴 거야? 그럼 뭐라 그래? 일러 봐. 그건 진짜 이르지. 그럼 아빠는 원래 화 안 내지. 화 잘 안 내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여기까지 차면 한번 화내 안 내. 그럼 딱 그러지. 지은이 안방으로 와. 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긴장 만빵이지. 그럼 방 앞에서 딱 이제 들어가기 전에 뭐해 일단 망설이지. 어떻게 들어가지? 그럼 딱 들어가지. 그 들어가는데 원래는 이렇게 그냥 앉지. 근데 혼나러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뭘 꿇어? 무릎을 꿇지. 무릎을 꿇고 45도 각도로 밑을 내려다보지. 그럼 아빠가 이야기를 시작하지. 내가 이놈아,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마. 나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그러냐? 부터 시작을 하지. 그럼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는 거지. 대답을 하는 거지. 네. 아빠가 뭐라 그랬어? 꼭 물어보지.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꼭 묻지. 아빠가 뭐라 그랬어? 열심히 하라고요. 이 새끼. 내가 너 잘 되라고 이 새끼야. 내가 나 좋으라고 공부하라는 거야? 이놈 새끼. 엄마 고생하는 거 알아 몰라? 네. 뭐라 그랬어? 열심히 하라고요. 그리고 혼나잖아. 그래 안 그래? 얘도 이렇게 혼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스님한테.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물 떠다 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챙겨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스님이. 그러니까 얘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야. 이 애기가. 이 설해목이란 글의 내용이야. 이 설해목이 뭐냐면 얘들아 그거 아니?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건 폭설이 아니야. 눈이 소복히 쌓이잖아. 그럼 이 가지 위에 눈이 소복히 쌓이면 처음에는 어때? 눈이라고 하는 건 보드럽잖아. 보드라운 눈이 내리면 이게 쭉 쌓이면 결국 나뭇가지가 이렇게 부러진다고. 결국 부드러움이 강함보다 더 세다는 거야. 그래서 법정 스님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킨 건 스님의 따뜻한 마음이지 혼내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알지? 사람이라고 하는 건 혼이 나잖아? 그건 변화하는 게 아니야. 잠깐 피하는 거지. 선생님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거를 배웠어. 선생님도 몰랐어. 나는 뭐 아빠 처음 해보지 뭐 2번 해봤나? 근데 자식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안아주는 거지 혼을 내서 가르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설해목이야. 내용 되게 교훈적이지 않니?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글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지금 변한 거 아시죠? 거기에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과서가 바뀌지. 그러면 그 애들이 수능 보기 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한테 내. 왜 그럴까? 고등학교 1학년은 교과서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못 낸다고. 왜냐하면 어떤 교과서에는 설해목이 실렸는데 어떤 교과서에는 설해목이 안 실렸잖아. 그럼 내면 안 되지. 왜냐하면 얘는 1학년 때 배우는데 얘는 1학년 때 안 배웠어. 그럼 평등해 안 평등해? 안 평등하니까 못 내. 근데 설해목이라는 작품이 실렸어. 그럼 실렸다는 건 누구한테 내면 좋아? 2학년 3학년한테 내면 좋지. 왜냐하면 얘들은 어차피 다 안 배웠으니까. 교과서가 안 바뀌었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설해목 낸다니까. 수필. 알겠니? 올해 만약에 안 나와? 그럼 내년에 나와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은 알겠지만 작년에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 알지만 선생님이 매년 11월 달 되면은 수능 보기 직전에 무슨 짓 해? 찍기 수업하지. 그래서 작년에 10지문 중에 몇 지문 나왔어? 6지문 나왔지. 그런 식으로 찍어준단 말이야. 물론 나오면 뭐해? 틀리는데. 나오면 뭐하냐고 틀리는데. 나 요번에 고등학교 3학년 애들 내가 깜짝 놀랐다. 수요일날 모의고사 봤잖아. 화요일날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애들 불러놓고 특강한 거 알지? 고전시가 정리해줬거든? 고전시가 정리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나와. 오늘 수업한 거에서 나와. 나왔어.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단톡방에다 썼어. 거봐 나왔지? 이렇게 썼어 내가. 거봐 나왔지? 이렇게 썼더니 애들이 보통 그러면 어때? 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뭐 잘 봤어요. 뭐 이래야 되잖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고3 새끼들이. 왜 그럴까? 틀렸다는 거지. 아니 알려주면 뭐하냐고. 가서 틀리는데. 이해돼? 그래서 얘들아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얘들아 이거 나와 이거 나와 이거 나오면 그럼 진짜 나와. 알겠니? 근데 그게 나와도 읽고 풀어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제목만 알겠는 거. 오 진짜 나왔다. 그리고 틀리는 거야. 이건 더 슬퍼. 그래서 모르고 틀리면 그나마 좀 덜 억울하지.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니까 절대로 얘들아 독해력이 기본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해야 돼. 요번에도 수능 때 찍어놓은 거 너희들한테도 공유할게. 몇 개나 맞추는지 한번 보라고. 얼마나 재밌는데. 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나오면 훨씬 더 수월하죠. 읽기도 좋고. 그지? 그런 것도 기억해 주면 돼. 근데 또 이 얘기 듣고 그럼 선생님 공부 안 하고 선생님 찍어주는 것만 보면 되나요? 좆되는 거예요. 좆되는 거예요 그게. 못 읽는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 얘들아? 예를 들어서 내가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이 나온다고 예를 들어 찍었다고 치자. 얘들아 아버지의 땅 나온다. 그럼 애들이 와! 그 수능에 나왔어. 임철우의 아버지 땅이 300페이지야. 그럼 나한테 배운 건 한 페이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299페이지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 아니면 나한테 배운 게 나올 확률이 높아? 299페이지에서 나오지 어떻게 나한테 배운 게 나오겠니? 제목만 맞추는 거야 제목만.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알아듣겠지? 자 갑니다. 자 법정 스님 글이에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풀어볼 건데 정답은 2번입니다. 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문 한번 이건 읽는 연습 해볼게요. 올봄에 일이 있어 세 차례나 남쪽에 다녀왔다. 봄은 동그라미. 남쪽으로 꽃으로 피어난다면 당연한 사실을 새롭게 느꼈다. 꽃 동그라미. 매화가 동그라미. 좋은 향기를 나누어 주더니 산수유 동그라미. 진달래 동그라미. 유채꽃 동그라미. 봄 기운을 뿜어내며 살구꽃 동그라미. 복사꽃 동그라미. 벚꽃 동그라미. 봄에 잔치를 하고 있다. 봄 동그라미. 계속 같은 말이죠. 한마디로 표현해봐. 봄에 꽃 폈다고요. 자, 내가 왜 자꾸 동그라미로 기호를 표시하냐면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동그라미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고 같은 말임을 인식하라는 거야.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지금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잖아. 고수가 될수록 체크하는 게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져요.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거 그걸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야. 처음엔 그렇게 해야 돼. 하는데 동그라미를 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읽을 때 똑같다는 걸 느끼니까. 그래서 고수들의 시험지는 깨끗합니다. 또 이 얘기를 듣고 나도 깨끗하다. 큰일 나요. 그건 뭐냐면 안 읽어서 깨끗한 거잖아. 좆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은 표시해야 돼. 알았어. 내가 지금 하수다. 그럼 연습해야지.
계속 기호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같다는 걸 인식하는 거라고. 이해됐지? 오케이. 계속 갑니다. 한마디로 표현해봐. 봄에 꽃 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메마른 가지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니 꽃에 저고 옵니까 은은한 양 생각할수록 신비로워 살아있는 생명 신비 그대로 우주의 조화 우주의 조화는 가난도 부도 상관없다 모든 것이 그때라 있을 자리에 있을 뿐이다. 됐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계속 꽃은 무심히 피고 소리 없이 진다. 이웃을 시세워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못 칠 거야? 세번 쳐야죠. 보이시죠 여러분? 그럼 이웃을 뭐하거나 시세우거나 괴롭히지 않아. 그러나 사람들은 꽃에 비하면 시끄러워요. 세모. 거칠어요. 세모. 영악스러워요. 세모. 무조건 대비야. 무조건. 알겠니? 그럼 앞에다 꽃 왜 깔았어?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야. 그럼 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인간은 너무너무 거칠고 영악스럽다. 꽃이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피어나는 것은 묵묵히 지는 우주의 신비와 조화를 보고 배우라는 거야. 사람들은 삶을 순수하고 진실하다면 한 송이 꽃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거야. 나는 어느 한 분이 살다 간 빈 오두막을 보면서 생각했어. 맞아요? 그럼 밑줄이 오두막이죠. 그럼 물어보겠어. 오두막은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죠. 이걸 또 세모라고 하는 순간 슬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두막은 오두막인데 무슨 오두막이에요? 빈 오두막이죠. 이제 왜 빈이라고 썼는지 알겠어요? 물어볼게요. 제목이 뭐예요? 어느 오두막이죠? 누가 썼어요? 법정 스님이 썼죠? 법정 스님은 알지? 들어는 봤지? 법정 스님이 쓴 책 제목이 뭐예요? 무소유죠. 무소유. 무소유가 뭐예요 여러분? 소유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져라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들아 법정 스님이 항상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릇은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알겠니?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도 알겠지만 기부 앤 테이크야 테이크 앤 기부야? 기부 앤 테이크인 거야. 주어야 받을 수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빈 오두막은 얘들아 소유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 왜 거칠고 영악스럽고 싸워? 소유하려고. 맞아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지금. 읽어볼게. 뭐라고 돼 있나? 오두막의 벼랑 아래 흙 돌과 흙 마당에 들어서면 앞이 툭 트여 바다 보여 빈집인데도 간소하고 질박 높지 않은 말에 올라가면 방 두 개의 장지문으로 이어져 있고 한 칸에 선방을 썼으니 빈 방엔 달랑 방석 한 장뿐. 이래야 돼. 방석 200개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면 방석 200개 그럼 그건 뭐냐면 음식점이야 음식점. 알겠지? 방에 갔더니 방석이 200개가 있었다. 이건 무소유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계속. 장지문을 통해 들어선 작은 방 유리 대신 투명한 비닐 창호지 드리운 창호지 걷어올리면 차를 마시며 멀리 바다를 내다본다. 한쪽에 조철이 닭이와 다포 그 창으로 달빛 봄바다가 물안개 방 안은 더 소개할 것도 없이 텅 비어있다. 여러분 이런 거 왜 썼는지 알겠지? 추녀 밑에는 다음에 올 사람을 위해 장작과 삭정이를 넉넉하게 준비해 두었다. 야 진짜 요게 조금 특이하지 않냐? 자기가 쓰는 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다음에 올 사람을 위해서는 준비해 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오두막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왜 2번이 답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머물지 않았던 것처럼 머물다 올 수 있다면 가보십시오. 소유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자 쌤 봐봐. 찍어서 틀린 친구들 1번 찍은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3번 찍은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4번 찍은 사람 손 들어봐. 땡큐. 5번. 오케이 땡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4번과 5번이 1번과 2번과 같은 말 1번과 3번 1번하고 3번과 같은 말이라면 찍으면 안 되는 선택지였겠죠. 자 4번 먼저 봐봐요. 따뜻한 방에 봄바다와 달빛을 즐기길 원하십니까? 달빛과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 속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 밑줄 쫙 쳐보세요. 당신의 것 밑줄 쫙 쳐보세요. 자 1번에서 똑같은 말 찾아봐요. 그렇죠. 차지한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밑줄 쫙 돌리세요. 이제 보기세요 문장. 5번 선택지에서 그럼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편리하게 생활. 그렇죠. 밑줄 쫙 돌리세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밑줄 친 단어들이 같은 맥락에서 쓰여졌다는 느낌 드세요? 자 그럼 밑줄 친 단어 3가지를 읽고 2번 선택지에
머물지 않았던 것처럼 머물다 훌쩍 그곳을 떠나올 수 있다면 이라는 말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걸 우리는 선택지 독해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국어 문제를 풀 때 선택지에 답을 고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 이거랑 같네? 이 문장 이거랑 같네?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학 문제 모의고사 보셨죠? 모의고사 문제의 모든 문제의 모순들을 다 알려줄게요. 2번이 답이야? 4번하고 반대네. 3번이 답이야? 5번하고 반대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선택지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문의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안 부족한 거야. 지문을 빨리 읽어서 시간이 안 부족한 게 아니라고. 내 말 이해돼? 지문은 지금 읽고 있는 속도 자체가 정확한 속도야. 알겠지? 물론 조금 더 빨라지긴 하겠지. 왜냐하면 문제를 풀고 지문을 읽는다는 건 속도도 빨라진다는 얘기니까, 그지? 근데 지문을 빨리 읽어야 국어를 빨리 푸는 게 아니라고. 내 말 이해됐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른쪽 해볼게요. 내가 자네에게 했던 말이라고 연결하래. 맞지 얘들아? 정답은 4번. 자, 그럼 우리 윤성이는 왜 3번 찍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봐봐. 아니 근데 윤성아 그거 지우면 안 돼. 그 윤성이가 얼마나 좋은 표시야. 나의 훈장 같은 거란 말이야. 그건 지우면 안 돼. 그렇지. 그렇게 묶어놔야지. 자, 봐봐. 내가 몇 해 전 자네에게 했던 말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찾아볼게요. 혹시 기억하는가? 사씨가 절을 합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A를요. 어찌 잊은 날이 있겠습니까? 뭐를요? A를요. 자, 지금 계속 연결시키죠, 저. 근데 뭐라 그래? 제가 눈이 있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 했어요? 사람 알아보라고요. 사람을 알아보라고 말을 했다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게 써 있는 몇 번? 4번. 사람을 잘 살펴보아야 한 애가 써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감 오십니까? 오케이, SK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뒤로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비교대조부터 시작해서 문제 분석까지 쭉 문제를 풀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 수능을 풀 때 항상 3점짜리로 나오는 건 뭡니까? 보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를 안 잡고는 절대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죠. 이 보기를 풀어가는 과정을 설명할게요. 잘 생각해봐. 우리는 얘들아 보기를 먼저 읽니? 지문을 먼저 읽니? 보기를 먼저 읽죠. 문학 같은 경우에 보기를 먼저 읽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보기를 왜 먼저 읽습니까? 그렇죠. 보기대로 뭘 읽으려고? 지문을 읽으려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보기를 독해할 줄 알아야 되겠네. 이 보기 독해 연습을 지금부터 해보자 이 얘기야. 이해되지? 그럼 보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하나의 개념어를 쓸까요? 2개 이상의 개념어를 사용할까요? 2개 이상의 개념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있어야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야. 그걸 보여줄게.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는데 얘들아. 자, 봐봐. 거기 보면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거 찾았지? 선생님 저 문법 몰라요. 몰라도 돼요. 문법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해됩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 봐봐.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다 밑줄 치고 1번. 즉 청유문은 청유형어미 이것을 통해 서술어의 행동을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밑줄 치고 1번. 맞습니까, 여러분? 왜? 위에 있는 같이 행동하는 거나 공동으로 하는 거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1번. 그러나 간혹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거나 밑줄 치고 2번. 그 다음 화자만 행하려고 한다. 밑줄 치고 3번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뭘 물었죠? 3번 물었죠. 그런데 조건은 몇 개 있죠? 3개 있죠. 그럼 여러분 1번하고 2번을 몇 개씩 배치할까요? 2개씩 배치합니다. 이제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어? 이거 내가 낸 거 아니야. 수능 문제야. 자, 1번 봐봐. 조용히 좀 하자. 몇 번이죠? 2번이죠. 자, 이리 와 약 먹자. 2번이죠. 우리 영화 보러 갈까? 1번이죠. 5번 보세요. 토의합시다. 1번이죠. 이해돼? 이렇게 조건을 주면 얘들아 이 조건의 개념의 숫자까지도 맞춰. 수능이야. 철저하게 맞춰.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밑줄 친 단어를 가지고 절대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돼. 이건 외눈박이 물고기란 말이야. 한쪽만 보고 풀지 말라고. 다른 정보들을 주었으면 그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라고. 내 말 이해돼? 이렇게 뭐까지 맞춘다? 숫자까지도 맞춘다. 정리됐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뒤로 넘겨볼게요. 자, 그럼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나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몇 번? 1번. 정하지 않는 대상이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은 2번하고 몇 번이라고 하면 될까요? 3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정하지 않은 대상이나 몇 번? 2번.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 몇 번? 3번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봐봐요. 기억은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에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아니 꽃의 이름이 뭐냐고 묻잖아요. 그걸 우리는 사물이라고 그래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나머지 선택지가 정하지 않은 대상이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2번에 뭐라고 돼 있어? 무엇이라도 좀 먹어야겠다. 정하지 않은 대상이죠. 남자는 무엇을 증언이라도 가다듬은 목소리를 냈다. 뭐죠? 정하지 않은 대상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꿈속에 무엇에 쫓길 때처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근데 무엇에 쫓길 때쯤 또 뭐죠? 뭐죠 여러분?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도 되고 정하지 않은 대상도 되죠. 맞나요? 5번도 마찬가지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를 풀 때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쌤 봐봐. 밑줄 친 기억을 묻잖아? 밑줄만 가지고 풀지 말라고. 밑줄만 가지고 답이 나올 수 있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밑줄만 가지고 풀면 불안해.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주변 걸 보고 확답을 지라고.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해됐지? 요거는 조금 하여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건 연습용으로 넣어놓은 거고.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기를 만나게 돼. 그럼 보기를 만나게 되면 여기 좀 봐줘봐. 이렇게 풀라는 뜻이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보기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보기가 있잖아. 이렇게 5개의 선택지가 있잖아. 진짜 좋은 보기는, 좋은 보기라기보다 진짜 좀 안 좋은 보기는 보기를 읽었는데 답이 나오는 경우야. 맞지? 근데 이건 보기를 읽었는데 답이 나왔을 때 솔직히 말해 학생 입장에서는 보기 읽고 선택지 바로 읽을 수 있니 없니? 못 읽어. 못 읽어요. 못 읽는데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보기에서 보기만 읽어도 밑에 있는 선택지가 지워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해돼? 그러나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난 알고 있어.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내용을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지문에다가 적용하는 사람과 이 요점 정리를 못하고 지문을 읽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보기 문제는 모든 문제의 대장이에요. 대장. 얘가 다른 문제를 끌고 다니는 거야. 결과적으로 보기를 보기대로 해석하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보기를 요약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럼 이호철의 나상부터 시작할게요.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내신으로 나왔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그죠? 수능에서도 이거 출제 많이 됐던 지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오른쪽 보기부터 보세요. 이 작품에서 작가는 북한군의 포로가 된 형제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실감나게 그리고 있어요. 전쟁의 밑줄. 특히 천진난만한 벌거숭이 인간 형의 외부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통해 천진난만 동그라미 폭력에다 세모.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형을 천진난만하게 만들었을까? 폭력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물어볼게. 형도 조폭 출신이야. 그러면 폭력이 별로 폭력 같지가 않아. 액션 영화 같지. 내 말 이해돼? 근데 형이 어때야 돼? 졸라 천진난만해. 졸라 약해. 졸라 순진해. 근데 폭력을 가하는 거야. 그럼 저 새끼 나쁜 새끼지. 흥부가 왜 착해? 놀부 때문에. 그러니까 놀부가 있기 때문에 흥부가 극대화된단 말이야. 그럼 이 소설은 얘들아 주제가 뭐니? 전쟁에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폭력성을 드러내고 싶은 거지. 그럼 이 전쟁의 폭력성은 부정이잖아. 이걸 극대화시키려고 뭘 이용하는 거야? 형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형은 얘들아 어떤 사람이야? 순진무구하고 천진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키워드 2개를 잡은 거야. 지문을 읽을 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폭력성.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순진무구. 이렇게 해석하라고 의미를 던져줘 버린 거라고.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작품은 포로송이라는 상황을 빌려,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획일화도 여러분 뭐 칠까요? 세모 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폭력성이나 획일화가 바로 뭐다? 부정적인 단어고, 순진무구하다, 천진난만하다, 이게 뭐죠? 긍정적인 단어로 해석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요거 하고 한 2지문만 더 풀고 끝낼게요. 알겠지? 조금만 힘내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1번 선택지 지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우게 만들어 놓는다고.
근데 학생들은 못해 얘들아. 왜 못하냐면 지문 가서 골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보기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1번 지워지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되시죠? 맞습니까? 2번 지워지죠? 2번 보세요. 지워집니까? 지워지죠? 지워집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면 인간 본연의 모습을 억압한다. 폭력이죠. 길들인다. 획일하죠. 맞나요? 3번 지워집니까? 획일하는 단어 반영됐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4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거기 저항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저항이라는 단어 보입니까 여러분? 자 5번하고 묶어보세요. 5번에 보니까 무슨 단어 보여요? 희생 보이죠? 자 보기에는 뭐가 써있어? 보기에는 세 번째 줄에 폭력에 뭐 된다고 나오죠? 희생된다고 나와요. 보입니까 여러분?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선생님 봐봐. 저항하고 희생하고는 전혀 반대말이죠. 뭐죠? 모순이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근데 형은 어떤 사람이죠?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사람이야. 저항했을까요? 희생당했을까요? 희생당했겠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수능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풀 수 있냐고 못 푼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보이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기가 이런 식의 포메이션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란 얘기야. 쌤 말 이해돼? 자 그럼 우리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 한번 봐봐. 앞부분만 읽어볼게. 앞부분만. 봐봐. 형이 울었다. 어머니까지 불러가며 울었다. 동생도 형 곁에서 울었다. 형과 서름의 울음을 따라 울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거죠. 동생 울면서 마음이 흐뭇했다. 이날 밤 감시가 밤새도록 엄했다. 첫눈 내렸다. 야 눈 내린다 눈. 벌써 겨울이 됐네. 순진무구하죠. 감시가 심하니까 동산기하다 되고 혼잣말처럼 짓거렸다. 감시가 심해야 돼요. 폭력이 심할수록 형은 더 순진해 보여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저것 봐. 에이 모두 잠만 자고 있네. 동생은 허리 쿡쿡. 어느새 양더. 하루도 수월이 저물었고 하루를 변함없이 푸르렀을 뿐. 그 다음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다. 경비병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애들 천진난만은 보이네. 그치? 선망의 표정. 날로 뭐했다? 풀이 죽어가고 있었다. 순진무구한 천진난만함이 폭력에 의해 뭐 되고 있다? 희생되고 있다. 해석 충분히 가능하지.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보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조금만 더 읽어볼게. 어느 날 밤 일행도 경비병도 모두 잠들었을 때 형이 동생 귀에다 대고 말을 합니다. 그 새끼가 생각나. 마음이 꽤 좋았댔어 야이. 난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 너도 알잖아.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 야이. 해죽이 웃었다. 동생이 놀라 돌아보았다. 형은 쓸쓸하게 웃으며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그러하며 칠성아. 아 동생 이름이 뭐야? 칠성이죠. 그럼 형 이름 뭐야? 사이다죠. 문제 낼 수 있겠죠? 다음 중 형의 이름은? 엄마 이름은 뭘까요? 펩시. 뭐 이렇게 낼 수 있겠죠? 미안해 준호야. 실패한 것 같아. 화가 잔뜩 난 것 같아 얼굴.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칠성아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칠성아 춥다. 저마이 엄마 늘 불쌍하게 여겼어.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그럼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점점 형이 폭력에 의해 뭐 되고 있는 겁니까? 희생되고 있는 거죠. 동생에는 다시 눈물이 나왔다. 형은 벼랑간 두 눈이 동그래지며 동생 얼굴 멀끔히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어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며 도리어 제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형은 얘들아 점점 걸음걸이가 어떻게 되죠? 절름거리죠. 폭력에 의해서 뭐 되고 있는 거죠? 희생되고 있다. 충분히 해서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이렇게 키워드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 선생님 봐봐. 소설은 가연아 소설을 배울 때 선생님들이 소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쳐주대. 소설은 뭐가 중심이라고 하대. 그지? 인물로 많이 들었지. 강연도 들어본 적 있어?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배웠니? 절대 아니다. 하나도 못 써먹어. 얘들아 우리 소설 읽을 때 인물관계 파악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인물은 이름 나와. 동생 이름 칠성이 나오잖아. 형 이름 사이도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설은 얘들아 뭐가 제일 중요할까? 소재야 소재.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재가 이 소설의 전체를 보여주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여기 눈 나오지? 지금 소재가 뭐야? 눈 나오지 눈. 맞아 안 맞아? 그럼 눈은 얘들아 차가워 따뜻해?
차갑지. 그럼 얘들아 이 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형의 천진난만함을 더 파괴하는 뭐가 될까? 폭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뒷장면 보면은 형이 눈 속에 총 맞아가지고 쓰러져 죽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눈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긍정적인 단어야 부정적인 단어야? 부정적인 단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 소재가 극명하게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 소재를 못 잡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근데 그걸 누가 알려주냐면 보기에서 알려주는 거야. 보기에서 얘들아 요거는 요거야 요건 요거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용해 먹을 줄 알아야 돼.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소설은 뭐가 있을까?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 다르니까 뭘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떤 소설을 배웠다고 할까? 윤성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소설 중에 2학년 때도 괜찮고 뭐 기억나? 소설 기억나는 거 제목만. 아 기억 안 나? 오케이. 은성이는 뭐 기억나? 춘향전. 춘향전? 그럼 춘향전은 고전 소설이잖아. 현대소설. 응. 괜찮아.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소설은 기억나죠? 어찌됐건 얘들아 요거 뭐야? 소재가 중요하다. 알겠지? 요거 나중에 선생님이 소설 할 때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자 그러면 한번 이용해 먹어봅시다. 자 요 정도만 읽고요. 요 지문은. 두 번째 지문 갈게요. 잠시 눕는 풀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2번 문제 여기까지 풀고 갈게요. 그쵸? 여기까지 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조금만 힘내세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해라.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김원일의 초기 소설은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 폭력성의 세모 맞습니까? 특히 권력에 의한 사건 조작 모티프. 그럼 사건 조작 모티프 세모죠? 약자의 삶의 고통을 가중하는 현실이죠. 이 작품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구도 아래 가진 자의 음모를 보여줍니다. 가진 자의 음모 뭐죠? 세모죠. 악의적인 세계에 짓눌린 사람이 실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급박한 생존의 현실을 감내하라는 인물을 통해 부조리한 상황 뭐죠? 세모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성이 뭡니까? 사건 조작 모티프입니다. 사건 조작 모티프가 뭡니까? 가진 자의 음모입니다. 가진 자의 음모가 뭡니까? 부조리한 상황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가진 자의 음모가 세모죠. 그러면 동그라미는 뭘까요? 가지지 못한 자가 되겠죠. 그럼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폭력성에 의해 사건 조작 모티프에 의해 음모에 의해 뭐 희생되는 거겠죠. 정리돼서 여러분 이렇게 읽을 준비를 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쌤말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 일은 사모님 부사장님 저만 아는 비밀로 130의 사건을 무마하도록 실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사건 조작 모티프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사실 이 정도 사건이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모님이시다 보니 신중히 귀하느라 조심할 뿐 이 정도는 간단히 처리할 수 있죠. 그 다음 줄 사무장 말 좀 골라 뱉으시오. 같은 말이라도 환장이 뭐요. 결과적으로 사건 조작을 하고 있다. 맞나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첫번 중략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진 자가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중략 밑으로 갑니다. 이 선생이 누누이 들려준 말처럼 시우는 아무리 사태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1년 미만의 징역 2년 집행유예로 나갈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선생이 올린 항서에 고법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자 자기만 억울하게 함정이 빠진 듯했고 사모님은 물론 가족마저 돈에 눈이 어두워 자기를 속임수로 이용한 듯하여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럼 시우가 바로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용당한 사람이 되죠. 즉 못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못 가진 자인 시우가 대신 어디를 가는 겁니까? 감옥에 간 거죠. 정리됩니까 여러분? 안 읽은 친구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더니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종우형 면회가 왔고 면회가 있고부터 그는 한결 새 희망을 가지게 되었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면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 뭘 가졌대? 희망을 가지게 되었대요. 시우야 130에 돈 또 50만 원을 더 받았어. 네가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180이 된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을 살린 거야. 그 돈이면 나도 공사판을 그만두고 장사할 수 있어. 이제 알겠죠? 결국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맞나요 여러분? 돈 때문에 대신 감옥을 간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맞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의 희망은 못 가진 자의 희망이죠. 왜 못 가진 자가 희망을 얻은 거죠? 감옥에 가는 대신 돈을 받았다는 걸 듣고.
맞나요? 그럼 사건 조작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멀찌감치선 간수 귀주에 귀옛말로 종우형이 이렇게 말할 때 두 형제는 함께 울었다. 시우는 검게 탄 형의 거친 뺨을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철장 사이로 굳게 잡은 형의 억센 손이 떨리고 끝내 꺼억거리며 흐느낄 때 시우는 여지껏 침묵한 채 참아왔듯 몇 달을 참기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몇 달 감옥 생활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내용 정리 충분히 되시죠? 자, 이제 사건 조작 모티프가 뭔지 완벽하게 보이십니까? 됐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젊은 친구 이쪽으로 와. 거기도 줄걸. 개팔자를 이야기한 주수가 떨어져 앉은 시우에게 말을 던졌다. 이 말을 던졌다는 건 말을 걸었다는 거지 이 말을 던졌다는 게 아니에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구렛나루가 시커먼 그는 토지 사기범이었다. 시우는 빙긋 웃고 웃어 보이곤 쇠창살 밖으로 눈을 주었다. 버섯나무 가지에 매달린 꽃갈 열매가 눈을 막고 있었고 시우는 산타클로스 모자를 생각했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우고 있었고 크리스마스는 가족의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겠거니 여겨졌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라는 시간적 배경을 설정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래야 더 시우가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마다 영화 보여주는 것 중에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나홀로 집에가 언제가 배경입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구 혼자 있죠? 애기 혼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의 소중함이란 주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애기가 혼자 있지 않고 아빠가 혼자 있으면 어때요? 편한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건 아주 행복한 겁니다. 근데 애기가 혼자 있으니까 가족에 뭘 느껴? 소중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애기가 혼자 잘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집에 누가 들어오죠? 도둑이 들어오는 겁니다. 도둑이 들어와야 돼. 도둑이 근데 여러분 완전 킬러여야 돼요? 아니면 멍청해야 돼요? 멍청해야죠. 왜냐하면 킬러면 애기가 죽어요. 그죠 여러분? 이건 너무 비참하잖아? 크리스마스 때 살인난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도둑이 멍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구조화된 거라고. 기획된 거란 말이야. 이해돼? 조금만 더 읽어볼게. 가족의 쌀밥 그리고 형은 지금쯤 눈을 맞으며 화곡동이나 봉천동 신흥주택지대를 싸돌며 식품정을 벌일 점포를 물색하고 다닐 때였다. 결국은 시우가 희생한 값으로 식품점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을숙이도 내년엔 중학교 교복을 입을 수 있대요. 시우의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과자, 음료수, 채소, 과일, 각종 일용품이 진열된 상점이 떠올랐다. 점포 이름은 백암상해. 철창을 올려다보던 시우가 갑자기 울음소리로 웃었대요. 그럼 얘들아 울음소리로 웃었다는 건 얘들아 울음이야 웃음이야? 모르는 거죠. 이게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써있어? 그 묘한 웃음소리를 듣고 동료 죄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건 웃는 게 아니구먼. 뭐래? 웃음도 여러 질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저건 웃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우는 거다.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서 1번 말 울음소리와 같은 웃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백암상해는 주인공을 하는 굴욕적인 현실을 견디게 해준 힘입니까? 그럼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3번 보면 사건 조작 모티프 설정은 작가가 당대 사회를 비판하려고 보기만 봐도 풀리는 거예요. 맞죠? 4번 사모님이 약속한 별이라는 건 결국 돈으로 사람을 거래하는 거. 당연하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뭘 갖고 있으면 보기를 갖고 있으면 지문을 해석하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